1982년 6월 런던 템즈강 위에 걸쳐진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래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주머니엔 벽돌과 돌멩이, 목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살로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이 계산되어 있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로베르토 칼비, 이탈리아 제2 민간은행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티칸의 금고를 관리하던 남자였습니다. 며칠 뒤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 마피아 자금 세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불리는 조직의 이름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금융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감춰져 있던 바티칸의 어두운 재정 역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종교는 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모인 자금은 과연 누가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라 돈의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계좌의 흐름, 성당이 아니라 비밀 금융 네트워크의 이야기죠.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982년 어느 조용한 밤, 이탈리아 은행가 로베르토 칼비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암브로시아노 은행에서 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바티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존경받는 은행가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밀수업자가 그를 차에 태워 오스트리아까지 빼돌렸고 그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자신을 쫓는 그림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스부르크에서 그는 런던행 전세기를 탔습니다. 그곳이 그의 피난처가 될 거라 믿었겠죠.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이탈리아 제2위 민간은행 회장직에서 해임된 칼비는 9일간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 금요일 새벽 산책하던 시민이 런던 금융가 중심부의 템즈강 위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비계에 매달린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한 은행의 몰락이 아니라 바티칸 금융제국의 균열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전 세계 13억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중심이면서 동시에 막강한 금융제국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바티칸이 보유한 부동산만 해도 5,200개가 넘고 수많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체 은행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는 어떻게 축적된 걸까요? 바티칸의 재정 역사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바티칸은 유럽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교황령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중부의 광대한 영토를 직접 통치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교회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6세기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신자들이 돈을 내면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가격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순례자들에게만 판매했지만 점점 확대되었고 교회에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주었죠. 문제는 이 돈벌이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황청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면죄부의 무분별한 판매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었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고 신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고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재빠르게 교황청을 장악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죠. 1798년 프랑스군이 로마를 침공해 로마 공화국을 선포했고 교황 비오 6세는 프랑스의 포로가 되어 1709년 사망합니다. 바티칸은 거의 종말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15년 비엔나 회의 이후 교황령은 다시 교황의 손에 돌아왔지만 바티칸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었죠.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오랜 혼란 속에서 교회는 운영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1830년대 로스차일드 은행 왕조는 유럽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에 지점을 두고 각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급한 자금이 필요했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계 은행가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정했죠.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가 공식 교황청 은행가가 되었고 그의 형제 칼은 로마를 오가며 교황을 자문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바티칸에 오늘날 가치로 약 4,200만 유로를 대출해 주었고 이는 교회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비니는 이제 유대인이 교황과 기독교를 지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으로 바티칸은 재정개혁을 시작했고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베드로의 헌금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교회는 신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개인이 바티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상환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의 자본시장이 확대되면서 바티칸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로마 은행의 주식 투자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바티침은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자리 잡았고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바티칸을 중요한 거래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독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쟁으로 각국의 기부금이 끊겼고 교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죠. 이때 독일은 바티칸을 동맹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었기에 스위스 은행을 통해 은밀하게 현금을 보냈고 이를 베드로의 헌금으로 위장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선전용 비자금에서도 자금을 지원했고 오스트리아도 비밀 보조금을 지급했죠. 바티칸이 은밀한 자금 운용에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것이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금융제국을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베르나르디노 노가라입니다. 코모 호수 근처의 중산층 농가에서 자란 노가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밀라노 공대에서 공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광산업에서 시작해 재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고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회의에도 참여했죠. 그의 경력과 능력은 바티칸의 눈에 띄었고 곧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29년 라테란 협약이 체결되면서 바티칸 시국이 독립국으로 인정받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청에 현금 7억 7천만 리라와 국채 10억 3천만 리라를 배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막대한 자본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교황 비오 11세는 노가라를 선택했습니다. 유대계 혈통이라는 속삭임이 있었지만 그의 재정 전문성과 충실한 가톨릭 신앙이 더 중요했죠. 노가라가 교회의 은행가가 된 지 불과 몇 달 후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 후 처음에는 빠른 회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경제 불황은 2-3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1932년까지 바티칸은 자산 가치의 32%를 잃었고 부채는 늘어났죠. 교황은 노가라에게 완전한 재량권을 주었고 노가라는 바티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먼저 1933년을 성년으로 선포해 신자들의 기부금을 늘렸고 금을 대량으로 매입해 화폐 가치 절하에 대비했습니다. 순금은 가치 절하에 대한 최고의 해지 수단이었거든요. 동시에 프랑스, 영국, 스위스에서 저렴해진 부동산을 사들였고 여러 국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노가라는 이런 투자가 교회에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도록 지주회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의 전략 덕분에 바티칸은 1936년까지 재정 위기를 극복했고 특히 부동산 가치가 치솟으면서 전례 없는 회복세를 보였죠. 베르나르디노 노가라는 이제 바티칸에서 교황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히틀러의 기계화 전쟁은 유럽을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노가라는 세계대전의 위험을 간파하고 바티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립국인 스위스와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1941년 진주만 공격 후 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노가라의 진가가 발휘되었죠. 미국 내 전략적 투자 덕분에 그는 바티칸을 경제 제재에서 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가라는 한 발 더 나아가 바티칸이 완전한 비밀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자체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42년 6월 27일 종교사업연구소, 즉 바티칸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도 없었고 세금도 내지 않았으며 10년마다 파일을 파기할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돈을 숨기고 세탁하기에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1945년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 나치 관리들은 바티칸 은행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 했고 약 2억 1천만 스위스팡 상당의 금이 바티칸 은행을 거쳐 남미로 세탁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티칸이 나치 도망자들의 남미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보부는 바티칸이 기관 차원에서 고위급 나치들이 정의를 피하도록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결론지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폐허가 되자 노가라는 재건붐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건설 산업과 은행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했고 1956년 하계 올림픽을 위해 이탈리아의 토지를 판매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바티칸 은행이 국제적으로 확장하면서 법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때 미셸 신도나가 등장합니다. 1920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신도나는 어려서부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메시나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부유한 사람들과 마피아가 세금을 회피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고 1950년대 초 뉴욕에서 감비도 마피아 가문과 연결되어 헤로인 판매 수익 관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세금 회피 전문가로서의 그의 능력은 바티칸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1959년 미래의 교황이 될 몬티니가 카사 마도니나라는 퇴직자 주택을 짓고 싶어 했는데 비밀리에 빠르게 자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신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단 하루 만에 210만 달러를 모았죠. 이런 속도는 교회에 정말 유용했고 결국 신도나는 바티칸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 중 하나였지만 완벽해 보였습니다. 바티칸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면세 수입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바티칸의 재정이 더욱 글로벌해지면서 교회는 파울 마르친쿠스 추기경을 바티칸 은행 총재로 승진시켰습니다. 노동계급 미국 가정 출신인 마르친쿠스는 188cm의 키에 미식 축구 선수 같은 외모를 가진 인물이었는데 위스키를 마실 때 고위 성직자가 와도 병을 숨기지 않는 파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는 뛰어났지만 재정 전문가는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전임자 노가라 같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신 똑똑한 금융가들과 협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도나와 로베르토 칼비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베르토 칼비는 은행가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로부터 돈의 사업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맥을 구축하고 돈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도 재산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1960년 암브로시아노 은행에서 일하던 칼비는 신도나의 소개로 마르친쿠스를 만났고 이것이 그의 큰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재정 지식이 부족한 마르친쿠스는 칼비에게 쉽게 의존하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그가 칼비와 신도나에게 이용당했다고 추측합니다. 마르친쿠스는 바티칸 은행을 글로벌 규모로 확장하고 싶어 했고 칼비는 이를 자신을 증명할 기회로 봤습니다. 당시 바티칸 은행과 암브로시아노 은행은 더 공격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을 원했지만 이탈리아의 규제가 문제였죠. 해결책은 규제가 거의 없는 다른 나라의 위성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칼비와 신도나는 파트너십을 맺고 바하마의 시셀페인 해외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은행을 통해 바티칸의 돈을 조심스럽게 이동시키며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죠. 바티칸의 면세 자금을 이용해 그들은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라 첸트랄레 피난지아리아라는 금융지주 회사를 샀고 미국 대사의 요청으로 로마에 영향력 있는 영어 신문 데일리 아메리칸도 인수했습니다. 신도나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는 미국에서 18번째로 큰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을 인수하며 이탈리아 변호사에서 미국 은행 재벌로 변신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칼비와 신도나는 막대한 금융 제국을 구축했고 바티칸 은행의 보호 덕분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신도나가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을 이용해 위험한 외환 거래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곧 은행은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1974년 5월 10일 문제가 드러난 후 예금의 25%를 잃었습니다. 6,000km 떨어진 이탈리아에서도 그의 은행 투자들이 실패하기 시작했죠. 신도나는 손실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은행을 합병하려 했지만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이 정부 구제를 받을 것이라는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1974년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파산으로 부도 선언을 받았습니다. 신도나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그의 모든 자산을 청산했고 미국 인도를 요구했으며 미국 법무부도 그를 기소하려 했죠. 이때 칼빈은 기회를 봤습니다. 전 파트너가 위기에 처하자 신도나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바티칸과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는 신도나가 소유했던 유령회사와 위성은행의 주식을 차지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신도나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티칸의 국제사업은 이제 대부분 칼비의 손에 있었죠. 암브로시아노 은행과 바티칸 은행 사이에서 수천만 달러가 오갔고 바티칸 은행은 칼비가 지원하는 역외 회사에 1억 8천만 달러를 대출하거나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절박해진 신도나는 칼비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파트너를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칼비가 법적 비용을 충당하도록 재정 지원을 강요했죠. 압박을 받은 칼비는 굴복해 5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신도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칼비가 추가 요구를 거부하자 신도나는 언론에 칼비의 비밀 스위스 은행 계좌를 제보했고 이는 엄청난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까지 로베르토 칼비는 자신의 금융 계획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월 10일 밤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 런던으로 도망쳤는데 밀수업자가 그를 차로 오스트리아까지 데려갔고 인스부르크에서 전세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우스 켄싱턴의 음울한 게스트하우스 첼시 클로이스터스에서 인생의 마지막 3일을 보냈죠. 6월 18일 금요일 산책하던 시민이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비계에 교수형으로 매달린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8억 2천만 달러 사기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칼비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많았습니다. 바티칸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졌던 그의 활동이 교회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암브로시아노 은행이 파산에 가까워지면서 그는 자산에서 부채로 바뀌었죠. 한때 그를 보호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그의 고백을 막기 위해 죽음을 만들었을까요? 또 다른 용의자는 미셸 신도나였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한때 수익성이 좋았지만 이제는 배신으로 나빠졌고 신도나는 자신의 법적 문제에 직면해 칼비의 몰락을 최후의 수로 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가능성은 마피아였죠. 칼비는 그들의 자금 관리자였지만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에서의 극적인 공개 처형 같은 죽음은 마피아 스타일의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바티칸은 로베르토 칼비와 거래한 것이 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혹은 끝까지 부인했죠. 그 대신 바티칸은 암브로시아노 은행 파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합니다. 형식상 도덕적 책임이었을 뿐 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캔들이 교회에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헌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기부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바티칸은 심각한 예산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미켈레 신도나는 이탈리아 송환을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지만 1985년 3월 30일 결국 이탈리아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죠. 신도나는 사기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86년 보게라 병원에서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향년 65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금융과 정치 스캔들의 가장 위험한 증인이 재판 도중 사라진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신도나는 한때 마피아가 가장 신뢰하던 금융 브로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황금 손길은 결국 실패했고 그로 인해 마피아 자금 수백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감비노 가문 같은 마피아 조직은 이런 실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총상가리가 든 커피는 배신자에게 보내는 마피아식 최종 통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신의 대가는 언제나 치명적이니까요. 의심의 시선은 곧 대주교 파울 마르친쿠스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티칸의 불투명한 재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이었고 신도나와의 관계 역시 매우 깊고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신도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위험 요소로 변하는 순간 그의 증언 자체가 위협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마르친쿠스는 신도나를 영구히 침묵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을까요? 칼비와 신도나 두 핵심 인물이 차례로 사라지면서 바티칸의 비밀 거래 역시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1987년 마르친쿠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독립된 주권 국가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바티칸 영토 안에 있는 인물을 강제로 체포할 수는 없었죠. 바티칸은 마르친쿠스에게 전폭적인 보호를 제공했고 이탈리아 당국의 수사 시도는 결국 그 앞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암브로시아노 은행 붕괴를 둘러싼 대규모 금융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울 마르친쿠스 대주교는 끝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바티칸 내 지위가 제공한 절대적인 법적 보호 때문이었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티칸 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조사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스캔들, 무너진 신뢰. 마르친쿠스가 은퇴하자 교회는 절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은행을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은행가 안젤로 칼로이아였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메디오 크레디토 롬바르도 CEO였고 가톨릭 금융계에서 윤리적 금융을 실천하는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판단했습니다. 마르친쿠스가 남긴 손상된 평판을 씻어낼 수 있는 완벽한 얼굴이라고 말이죠. 이후 바티칸은 스캔들로 얼룩진 은행 운영을 성직자가 아닌 외부 금융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마르친쿠스의 20년에 걸친 총재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칼로이아는 내부 저항과 끊임없이 충돌해야 했습니다. 비밀 계좌,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굵직한 법적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바티칸 은행의 구조적 거버넌스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칼로이아의 개혁은 일부 성과를 냈지만 결과는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바티칸 은행은 여전히 법적,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어떤 금융 범죄보다도 더 어두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2002년 미국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 보도팀 스포트라이트가 폭탄 같은 기사를 내놓습니다. 보스턴 대교구 소속 사제들의 조직적인 성적 학대, 그리고 교회 지도부가 이를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1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사제 존 게이건에게 30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수십 명은 버나드로 추기경과 가톨릭 교회가 그를 보호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단지 몇몇 사제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의혹은 빠르게 확산됐고 미국 가톨릭 교회 전체를 넘어 바티칸 자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져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미국의 추기경들을 로마로 소집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나 그 회의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이 스캔들을 시작으로 비슷한 고발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그리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몇몇 국가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바티칸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정적 후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스캔들은 수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각국의 교구들은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된 막대한 합의금과 법적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일부 교구는 그 부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교구는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다른 교구들 역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학교를 폐쇄하며 심지어 성직자 연금 기금까지 손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제 문제는 도덕적 신뢰를 넘어 교회의 생존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정 위기는 교회의 수입 구조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바티칸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베드로의 헌금 모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2005년 4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운 선택이 내려집니다. 추기경 요제프 라칭거. 그는 무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독일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됩니다. 그가 교황좌에 오른 시점은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교회, 특히 바티칸 은행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과 불투명한 거래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네딕토 16세는 바티칸의 금융기관에 규정 준수와 투명성을 도입하려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또한 성적 학대 스캔들로 산산조각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는 학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최초의 교황이었고, 이 만남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만으로는 다가오는 폭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2년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교황의 개인 집사였던 파올로 가브리엘레가 기밀 교황 문서를 훔쳐 외부로 유출한 겁니다. 이 문서들에는 부패, 재정적 부실, 권력 다툼, 그리고 바티칸 내부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출 사건은 바티칸의 엄청난 당혹감을 안겼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깊은 균열과 권력 투쟁을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언론은 집중 조명했고, 대중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브리엘레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교황 베네딕토의 사면으로 형이 감형됩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질문은 세상에 던져진 뒤였습니다. 2012년 무렵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문서 유출과 권력 투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국제금융감시의 시선이 바티칸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바티칸을 자금 세탁 우려 국가로 분류했고, 미 국무부는 바티칸을 금융범죄 위험 국가 목록에 올립니다. 의혹의 핵심은 바티칸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 사실상 역외 금융기관처럼 운영되며 스위스 은행 계좌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바티칸이 EU 금융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티칸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전면 차단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멈췄고, 성베드로 대성당 기념품점부터 바티칸 박물관까지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가 나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재위 중 사임 선언.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현대 가톨릭 역사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바티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1998년부터 대주교로 활동했고,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인물이었습니다. 베네딕토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추기경단은 정치적 계산을 할 시간조차 없이 콘클라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베르고글리오는 유력 후보도 아니었고 이미 은퇴를 고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투표 끝에 5번째 투표에서 그가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새 교황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티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적인 교황의 사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화려한 관저 대신 소박한 숙소를 택했고, 권위보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선택했죠. 동성애, 낙태, 교회 교류리 같은 가장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는 이전보다 훨씬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접근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교리 변화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른 교황이었고 그 차이는 즉각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위 초기부터 교회의 이미지를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고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들에게까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변화는 바티칸 은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사 참석률이 회복됐고 가톨릭 자선단체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바티칸 은행은 오랜만에 신자들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기부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도 아래 바티칸 은행은 정기적으로 연간 재무 보고서를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제 수가 줄어드는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중심이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수차례의 스캔들과 격동적인 금융위기를 거친 지금, 교회는 어쩌면 마침내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바티칸에는 약 1000명에 가까운 남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독신이며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세속적 권력뿐 아니라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진정한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욕망과 두려움, 야망과 나약함이라는 보편적인 결함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바티칸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일 것입니다. 최근 역사 속에서 교회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며 신앙의 가치와는 어긋나는 수많은 약탈적 금융 관행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신뢰를 흔들었고 신앙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약 13억 9천만 명,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하고 오래된 기관은 여전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티칸의 가장 놀라운 점일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왕조가 무너지고 제국이 사라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동안에도 이 조직은 형태를 바꾸며 계속 존재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종교와 금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티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흥미로운 조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는 단순한 종교사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과 돈,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얽히고 충돌해 왔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모인 돈은 과연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신앙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가? 바티칸의 금융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